앉아있네. K박사, 최 팀장, 이용, 그리고 파토 원종우가 함께합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왔는데 저희 최 팀장이 아파서 못 왔어요. 아 참. 예, 아 참. 네, 그 아프다고 원래 어디 안 가시는 분이 아닌데 웬만하면 가는데 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후까지 오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네.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고 해서 그냥 쉬라고 했고요. 저희 남자 넷이 오늘 초대 손님도 계시고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용 기자가 여자 역할 좀 해볼래요? 근데 꼭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시키면 재밌으니까 네. 하지 마. 네,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맙시다. 네. 엄마가 여행 간 집의 모습. 네, 우리끼리 어떻게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뭐 아시다시피 칼세이건 살롱이 드디어 마무리가 돼서 네. 고생 많이 하셨죠. 네, 13주간 연속으로 공개 방송을 하느라 예, 연속으로 금요일이 없었죠. 예, 금요일이 없었고 저는 뭐 중간에 아프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으나 예. 잘 끝냈고 지금 마지막에 아슬아슬하셨죠. 마지막에 아슬아슬했습니다. 정말 못 갈 뻔했어요. 예. 심각한 독감에 걸리셨죠. 저 A형 독감 걸려서 네. 그 알고 보니까 신종플루 바이러스였더라고요. 그게 신종플루였어요? 신종플루가 옛날 같이 이제 그렇게 무서운 상태는 아니고 많이 퍼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바이러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하래요. 근데 사실 불가능하죠. 방송도 그렇죠. 펑크 내시고. 네, 라디오 방송도 다 펑크 내고 그거는 13주의 마지막에 완결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칼 세이건의 부인이셨던 앤드류안과 30분 동안 라이브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못 가게 됐다라는 상황에서 끝까지 고민을 하고 K 박사님께 미루려 했으나 K 박사님이 도저히 그걸 해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낼 수 없는 게 아니고 해낼 의지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했는데 뭐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네. 괜찮았고 이제 지금은 뭐 병을 옮길 상태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 그날 상태로는 제가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아 예, 예, 제가 그날 안 좋았는데 다들 좀 원래 그 파토님께서 컨디션은 괜찮았는데 이게 전염시킬 수 있다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네. 그럴까봐 그런데 이제 급격히 호전되면서 급격히 호전되면서 그리고 보니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게 제가 특별히 전염시킬 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뭐 1000명 중에 뭐 15명이 걸려 있대요. 네. 예.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고 아마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이제 12회 이종범 작가 나온 거 들으셨을 거고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편에는 앤드류안과의 30분과의 전화통화 라이브가 수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칼세이건 기일이었어요. 20일이 12월 20일이 그 기일날 저희가 새벽에 그쪽 시간으로 아침 6시였습니다. 그 통화를 허락을 받아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눴으니 꼭 들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연말입니다. 저희 아마 연말 마지막 편이 되겠죠. 27일이니 미치지 않은 한 오늘이 마지막 편이 되겠죠. 그렇겠죠. 네네. 당연한 얘기를. 예. 그래서 연말에 뭐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런 말 할 때마다 쑥스러워요. 뭐 복을 어떻게 받으라는 건지 뭐가 복인지도 모르겠고. 복 받으세요라고 명령형으로 말하니까 받으시오. 마치 복 안 받으면 본인이 게을러서 못 받은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네. 복들을 받으시려면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명령형 말고 이렇게 복 받으시길 빕니다라든지 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큰 차이는 없어요. 뭐 그렇게 했으니까 됐네 이제. 네. 예. 네. 그리고 제가 뭔가 대단히 실수한 게 있어서 헛발을 거하게 짚으셨다고 저에게 지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제가 소수 얘기를 했는데 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뉴스가 오래된 거였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웬만하면 이런 실수 안 하는데요. 오. 근데 워낙에 제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래된 건 줄도 몰랐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날짜는 확인을 하는데 제가 뭐 넋이 나갔는지 2014년에 나온 뉴스였어요. 그거를 이제 와서 새 뉴스 같이 얘기를 한 게 첫 번째 과오고요. 그게 참 조심해야 될 게 네,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렇죠. 근데 기사 찾아보면 1970년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아, 네. 그게 뭐예요? 올라가면서 날짜가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 그건 뭐 헷갈리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은 뭐 완전히 틀렸다라기보다는 이분은 완전 잘못 짚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소수에 관한 이제 미해결 문제 중에 쌍둥이 소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3, 5, 5, 7, 11, 13처럼 차이가 2인 소수의 쌍을 쌍둥이 소수라고 합니다. 이 쌍이 무한히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였대요. 기본 질문이. 그게 이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미해결 상태인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계속해서 최근에 나온 게 600개까지 줄였다는 거죠. 차이가 600인 소수가 무한히 존재한다는 것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네, 지난번에하고 약간 각도가 다르긴 하죠, 얘기가. 그럼 그 600이라는 게 600 차이가 나는 소수가 소수는 무한히 있다. 그게 되게 근데 빨랐던 게 이게 속도가 2013년에는 소수의 간극이 무한히 많은 그 넓이가 7천만이었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7천만 뭐 굳이 말하자면 1하고 7천만 1, 그러니까 7천만 개 떨어진 수들은 두 개의 소수가 있는 경우가 무한히 존재한다. 무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네. 근데 이게 600개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러니까 7천만에서 600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난 차이긴 한데 일단 포인트는 그거였고요. 쌍둥이 소수 질문이었고 그리고 제가 2년 늦게 물론 여러분들께는 뉴스였을 겁니다. 예, 저희들한테도 뉴스였고 그런 점에 있어서 큰 자책감은 느끼지 않으나 처음 듣는 얘기셨을 테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제가 이 기회에 AS를 드리고 뭐 사과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뭐 사과드릴 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수는 했지만 인간인 저는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올해 지난 뉴스 지난번에 얘기했었고 올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뉴스를 맞췄나 중요한 뉴스들, 강한 뉴스들 얘기했었고 그래서 올해 마지막 편으로 제가 뭘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 하반기에 나타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숙제는 여러분들 들으면 바로 아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건 아닌데 역대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 다뤘던 모든 주제 중에 가장 대충 넘어간 거죠. 네, 가장 대충 넘어가고 가장 할 수 없죠, 사실.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심지어는 어지간하면 다 대답해 주시는 K 박사님도 모르겠다고 넘어가셨어요. 그냥 모르겠다 그렇게. 뭐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하시고 좀 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진짜 전혀 모르겠다 그냥. 어느 분야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이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세 사람이 받았는데 무슨 뭐가 어쩌고 빵이 어쩌고 이런 얘기 했던 거. 뭐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네. 무슨 지평을 열었다는 건지. 네.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턴의 발가락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이 특집을 위해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 뉴턴의 발가락 드디어 풀어내는 극악 난이도의 2016 노벨 물리학상 특집. 극악 난이도. 마치 지금까지 쉬웠던 것처럼. 네, 뭐 여기에 비하면요, 사실. 제가 예상하기에 이게 끝나도 그 난이도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희가 이걸 깊이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진짜 전문가를 모셔서 다들 아시다시피 K 박사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죠. 진짜 전문가를 모셔서 풀어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창피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창피함을 물리학 교수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당당하게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네. 매우 재미있는 현상들을 제가 몇 가지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물리학상은 덩컨 홀데인과 마이클 코스털리츠와 데이비드 사울레스 교수가 공동 수상을 했어요. 이 사울레스 교수님이 지분 50%를 가져가셨고요. 나머지 두 분이 25%씩 가져가셔서 흥미로운 그런 상금 부분이 특히 그런 식으로 나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상이 수상된 다음에 읊었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노벨위원회는 3명의 수상자는 물질의 특이한 상태 및 위상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물질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물질의 위상적 상전이 토폴로지컬 페이즈 트랜지션입니다. 과 위상적 상, 토폴로지컬 페이즈스 오브 매터를 이론적으로 발견해 물리학뿐 아니라 전자공학 발전 가능성을 한층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이들은 초전도체, 초유동체, 초방막 자기 필름과 같은 별난 물질에
액조틱 매터 상태를 연구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론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제가 지난번에 읽은 내용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전혀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고요. 이렇게 이런 문장을 듣다 보면 머릿속으로 노래 부르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딴 생각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모신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 하니 일단 박수부터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물리학과의 한정훈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정훈입니다. 한정훈 교수님은 단지 물리학과 교수님이 아니라 이 물리학상 수상자 중 한 분의 직계 제자로서 이 특히 50% 지분을 가져가신 사울레스 교수님이 이 한정훈 교수님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마음속의 멘토 이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의 멘토 뭐 존경하던 분 이런 거 아니고 정신적 지수 이런 거 아니고. 네, 정신 아니고 네. 직접 지도 교수셨기 때문에 사실 뭐 본인 사울레스 교수 본인이 오신 건 다름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죠. 뭐 본인은 어차피 못 오시니까. 네, 본인은 뭐 바쁘시고 뭐 연로하시고 해서 사실 뭐 이제 우리도 한 달이 건너면 노벨상 수상자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로 그렇게 된 거죠. 네, 한 달에 꽤 가까워요 이제.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이런 설명을 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많은 게 중요하죠.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를 하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을 저희 스스로 축하하고 또 교수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국물리학회 대중행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물리학자분들이 이게 응집물리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군의 통계물리학자들이 네. 저희가 친한 네. 분들께서 이게 통계물리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응집물리죠. 그렇죠. 네. 교수님은 응집물리가 전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또 어떤 편견이 작용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그분들은 이게 왜 통계물리라고 주장을 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통계물리 하시는 김범준, 정하홍 다 제 친구분들이지만 네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통계물리학이라는 거 자체가 네. 왜 생겼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뉴턴은 사실은 입자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역학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입자의 운동 말고도 뭐 우리가 기체, 뭐 고체, 액체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네. 대한 그렇죠. 이론이 필요한데 그거는 뉴턴 역학을 풀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워낙에 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성질들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안해낸 게 통계역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응집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발명한 도구가 통계역학이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네, 약간 디스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정직한 평가라고. 그러니까 입자가 많으면은 통계물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분들은 무조건 입자가 많으면 통계물리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그분들한테 좀 여쭤보셔야죠. 통계물리란 것 따위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도구에 불과하다 통계물리는. 일단 조만간 통계물리 관련해서 한 분 모시고. 네, 저희 사실 뭐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방금 말씀하신 정하은 교수님, 뭐 김범준 교수님 다 나오셨고. 그분들이 또 그 가지고 계신 어떤 입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응집물리의 승리로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어쨌든 이건 응집물리다. 이건 응집물리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궁금함에 대해서 진짜로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처음 노벨상 수상식이었나요? 거기서 설명을 할 때 네. 그 베이글 들고 나온 걸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빵하고 베이글하고 뭐 프레츠라고 구멍이 한 개니 두 개니 없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왜 들고 나왔는지. 왜 들고 나왔는지. 저도 이제 나중에 사진을 유심히 봤는데 네. 보니까는 재료 자체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반죽을 할 때 구멍을 안 넣고 반죽하고 하나 넣고 반죽하고 두 개 넣고 반죽하고 이렇게 네. 구멍의 차이만 달리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진 완성품을 두고 이름을 달리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뭐 사실 재질이 다르면은 다른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익숙하죠. 네네. 가령 그렇죠. 뭐 금속과 뭐 돌덩이는 빵과-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빵과 다르다. 떡. 예. 빵과 떡. 그렇죠. 빵과 떡 재질부터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뭐 일단 조지하는 방식도 다르고. 네. 그런데 이 위상학적이란 분류는 뭐냐면은 그거 말고 이 구멍 숫자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할 수 있다. 아하. 이런 인식이 이제 1970년대부터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론을 만드는데 가장 또 큰 기여를 한 세 분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빵하고 베이글하고 프레첼이 재질은 같지만 네. 구멍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물질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하. 먹을 때의 차이도 조금은 있는데 식감상 그건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요즘 그 제가 잘 보는 웹툰에서도 가끔 나오는 말이지만 도넛과 머그컵이 그 위상학적으로 같다 네, 라는 그런 얘기 하죠. 말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웹툰이길래 그런 게 나와요? 공대생의 일상을 그리는 아, 네. 근데 그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공과 뭐 이런 공과 컵이 같고 뭐 도넛과 머그컵이 같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일찍 알았어요 그 개념을. 네. 그 위상기하학 이런 개념을. 그래가지고 괜히 어렸을 때 20대 때 막 그런 거 막 여자애들 앞에서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아니 뭐 저는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예. 아무튼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뭐 뭔가 좀 향수가 있는 뭐 그런 거긴 해요 이게. 고기까지. 근데 거의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은 네. 그런 위상학적인 개념이란 게 실제적으로 물리학에서 꽤 역사가 깊습니다. 그 대중들한테는 잘 안 알려진 건데 네. 그 왜 톰슨이라는 분 아시죠? 그 절대 온도의 켈빈. 켈빈. 그분의 이름이 원래 네, 톰슨이었는데 그렇죠. 그분이 사실은 양자역학이 나오고 원자론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안한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는 뭐 일단 뭐 수소, 질소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은 그 차이가 뭐 때문에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었거든요. 네. 그건 양자역학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이었으니까. 네. 그때 이 켈빈이라는 분이 뭘 주장해냈느냐? 이 기본적인 입자가 일종의 끈과 같은 것이다. 오. 매듭 같은 것이다라는 특이한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매듭을 한 번 묶은 상태는 가령 수소, 두 번 묶은 상태는 뭐 수소 다음에 헬륨 네. 이런 식으로 끈이 묶인 개수에 따라서 원소가 달라진다. 이런 지금으로서 보면 거의 한 세기를 앞선 그런 네.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을지 몰라도 관점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신선했네요, 정말. 예. 네. 근데 톰슨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그 어떤 철학적인 바탕이 뭐냐면은 일단 한 번 묶으면은 뭐 구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해도 여전히 한 번 묶은 상태로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묶인 개수라는 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원소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그거잖아요. 한 번 질소는 계속 질소. 네. 우리가 그렇죠. 화학 반응을 해서 뭐 태워버리거나 하기 전에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왜 원소는 이렇게 불변성을 가질까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사실은 위상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위상수학이란 것도 뭐 생겼다라는 그렇군요. 그런 역사적인 이해도 있어요. 네. 켈빈 그분은 그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날 수 없다는 말만 안 하셨어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으실 텐데 그런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 할 수 없다는 말은 되게 네, 조심해서 해야 돼요. 네. 그거 하자마자 몇 년도 안 돼가지고 네. 비행기가 떠버렸어요. 그런 건 사람들이 귀신같이 발굴해내가지고 두고두고 놀리더라고요.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이런 건 안 잊어버리죠. 네. 저만 해도. 그렇죠. 방금 들은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기억 못하고. 네, 저 때문에 또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패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실패인데 네. 켈빈의 그 뭐 끈 이론적인 원자관 네. 네.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실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실패가 아닌 것이 네. 네. 그 생각을 계속 잠재해 있다가
정말로 양자역학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그걸 부활시킨 사람이 또 영국의 토니 스컴이라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토니 스컴이랑 같은 대학교에 있던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사울리스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 어떤 스승이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위상학적인 생각에 대한 어떤 훈련을 토니 스컴으로부터 좀 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아하.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켈빈의 글은 뭐 실수지만 그는 굉장히 통찰력이 딱 있는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영감을 주는 그렇죠. 거죠. 그러게요. 다만 비행기가 위상 수학보다도 유명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네, 이제 비행기 잊어버리시고 비행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위상수학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사실은. 예. 물질이란 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각도로 분류하고 생각해 왔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상한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옛날에 뭐 사원소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이 사고방식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을 결국 준 게 있나요? 저는 틀린 가설도 네. 아예 가설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아하. 이런 생각이고요. 네네. 그런 사원 소설이 만들어진 게 대충 2000년 전이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본격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 내지는 뭐 부인이 가능해진 건 한 200년 전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그 이제 왜 그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은 그 중간에 그 실험을 하기 위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한참 공백이 있는 것처럼 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과학 발전을 바라볼 때는 시기를 이 해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소수점짜리? 네. 다시 말하면은 처음 1000년간 사람들이 이룩한 발전과 네. 그 다음 100년에 이룩한 발전이 맞먹고 아하. 또 그 다음 10년에 이룩한 발전이 맞먹고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과학의 역사가 흘러왔다. 제가 보기엔 좀 그런 면이 있고 네. 한 200~300년 전부터 우리가 실험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과학의 발전 속도가 뭐 거의 기하급수적이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방정식으로 풀어내고 뭐 이런 게 이제 한 그렇습니다. 그때쯤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라면은 다 아마 이상기체 방정식이란 거를 적어도 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상기체라는 말은 어렴풋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저도 그랬고 아마 문과생들은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네, 전혀 못 오히려 들어봤어요. 보일-샤를리 법칙, 뭐 보일의 법칙 이런 게 익숙할 수는 있어요. 보일이란 사람은 기억나실 텐데 네. 그게 뭐였는지는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어떤 그 닫힌 통 안에 네. 기체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부피를 반으로 줄이면은 압력이 2배로 된다. 직관적으로 아주 그럴듯하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럴듯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정확히 반비례한다. 이거를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네네. 하는 것 자체가 과학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어떤 그 하나의 입자가 아니라 뉴턴식 입자가 아니라 어떤 물질에 대한 네. 최초의 엄밀한 방정식이다. 방금 말씀하신 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예. 법칙. 네. 네. 보일러랑 상관없죠. 제가 뭐 압력. 제가 정말 꼭 참았던 아니 이 압력의 기체 뭐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기분이 좋네요. 제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꼭 참았던 걸 누군가 하면 내가 저분보단 낫구나. 그게 나는 이 보일이 철자가 다른 것도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를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야. 희생정신. 그렇지. 나는 방송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요. 네. 이용 기자는 자신을 지키려고만 하는 거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죠. 네, 했어야 될 걸 안 하는. 근데 예. 조금 더 배우시기 바래요. 예, 보일의 법칙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도 들었으면 우리가 생각이 날 겁니다. 네, 나죠. 근데 되게 상식적인 느낌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정확한 실험으로 그래서 이제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의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입자가 아닌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제 또 그 당시에 그 물질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지금으로 보면 화학에 가까웠을 텐데 네.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다시 물리의 영역으로 넘어온 게 이것도 뭐 이제 상당히 저의 주관적인 과학사에 대한 이해인데 오네스라는 네덜란드 과학자가 있었어요. 네. 이분은 평생을 연구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절대 영도에 점점 가까워지는 환경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계를 만들고 개선해서 영하 100도, 영하 200도, 네. 절대 영도 영하 273도잖아요. 네네. 영하 273도에 가까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기계까지를 다 만들어냈어요. 이분이 언제 분입니까? 19세기에 태어나서 1913년 무렵에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옛날 분인데 이미 그때 그런 기계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온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이 네. 어떻게 보면 과학의 발전에서 굉장히 한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극저온 세계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해버린 네.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극저온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의 현상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상온에서 겪을 수 없는 그런 특이한 네.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가장 열이 높으면 이제 플라즈마 상태가 되고 네. 그 밑에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데 네. 초저온 상태가 되면 이 고체와 또 다른 상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초전도체라고 보통 부르죠. 네. 왜냐하면 뭐 그 저항이 없이 네. 전류가 한 번 흐르면은 무한히 흐른다. 그래서 초전도체라고 부르는데 초전도체를 발견한 것도 그 오네스의 실험 기계 덕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초전도체라는 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뭐 철판 비슷한 거를 네. 이렇게 잘 만들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고체와 또 다른 상태인 거라고는 생각도 제 생각도 못했거든요. 못했어요. 저는 아니요, 고체는 고체죠. 고체는 고체인데 고체는 고체인데 이 상태라는 거를 구분할 때는 네. 단순히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로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사람 구분할 때도 단순히 뭐 남자 여자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뭐 구분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그렇죠. 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 사람, 시골 사람, 네. 뭐 등등등 그런 것처럼 고체 중에서도 전기를 통하는 고체냐, 전기를 안 통하는 고체냐, 전기를 무한히 잘 통하는 고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초저온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물체들이 그렇습니다. 네, 존재할 수 있다. 네. 그럼 뭐 지금 그런 물체들이 어느 정도 찾아진 상태이죠. 초저온 상태에서는. 무수히 많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이 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꿈이 뭐냐면은 일반 이런 상온에서도 초전도성을 갖는 네. 그런 금속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정말 이 새로운 그런 산업혁명이 네. 일어날 수도 있겠죠.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송년회를 잠깐 갔는데 거기 아시는 분이 동생이 미국에서 상온 초전도체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거는 되면 어려운 일이지만 되면 노벨상이고 돈도 엄청나게 벌 거다라고 막 제가 옆에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되면 당장 뭐가 좋은 거예요? 노벨상. 노벨상 받으면 돈. 되면은 일단 이게 순소과학적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적용 분야도 엄청난 거 아닌가요? 전도 저항이 없으니까 전기 저항이. 일단 뭐 이 컴퓨터나 아이폰이나 이게 다 그 이 충전하느라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전기를 소모하느라고 돈이 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그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초전도체로 모든 소재를 다 만들 수 있으면은 그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열이 안 나니까요. 열이 안 난다. 예. 열이 안 우리한테 그게 더 와닿아요. 그 노트북 팬이 안 돌아가도 되고 안 뜨거워지고 여름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전력 손실이 갤럭시가 폭발할 아주 극히 이유도 줄어들고. 없고. 네. 그러게요. 그 얘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듣도록 하고요. 와중에 이제 양자역학이 요 무렵에 이분이 1913년에 노벨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무렵에. 한 10년쯤 후에 이제 정리가 다 돼가는데 네. 이 양자역학이랑 이 분야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일단 양자역학이 나옴으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 고체와 관계된 현상. 가령 여기 있는 이 지금 녹음기의 네. 판이 지금 금속이라서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네. 네. 이거를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여기 이 판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광자를 흡수했다가 되내뱉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한 모든 과정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늘 보는 이런 아주 일반적인 현상도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근데 1925년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네. 이제는 방정식만 잘 풀면은 이런 모든 고체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거울에 그 비치잖아요. 거울에 비치는 것도 양자역학이 없으면 엄밀하게 말해서 엄밀하게 설명이 말하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우리는 뭐 거울에 비치니까 빛이나 보다 네. 그냥 뭐 빛이 반사돼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적으로는 네. 그걸 깊이 들어가면 결국 양자역학적인 해석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양자역학 그래도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네. 여기 만화로 배우는 양자역학 있잖아요. 아, 그거 꺼내지 마요. 그거 저희 그림만 쉽고 나머지 부분은 엄청나게 어려워. 작화만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그럼 이제 물질이라는 개념들이 보면은 옛날에는 뭐 물, 흙, 뭐 어쩌고 불 이런 식으로 가다가 19세기에 가면서 방정식들이 등장해 가면서 물질의 정의들이 정리가 돼 가다가 20세기로 들어와서 이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물질에 대한 뭐 광범위한 분류는 여전히 고체, 액체, 기체라는 게 유효하고요. 네. 그런데 특히 물리학에서는 고체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에 집중을 하는 편이고 네. 그 이유는 아마 그걸 겁니다. 그 기체와 액체 상태를 이해하는 데는 굳이 양자역학이 필요가 없는데요. 아, 그 이제 약간 19세기에 만들어진 통계역학 수준의 네. 이해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런데 고체로 내려가면은 양자역학이 없으면은 출발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래요? 네. 예. 이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고체는 사실 인간이 살면서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접하는 게 고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20세기 초반에 와서야 네. 우리한테 주어졌다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러게요. 고체가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우리 손에 만져지잖아요. 우리도 고체인 것 같고 네. 꽤나 네. 뭐 액체도 안에 많이 들어있겠지만 네. 고체인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어렵고 그리고 흔해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괴상한 양자역학이 동원되어야만 그렇습니다. 한다라는 네. 그냥 이런 게 참 과학의 재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낯선 것이 낯설지 않아지고 낯설지 않은 것이 낯설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예. 여기 제가 주신 자료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네. 골드 바가 있네요. 이 금괴 네. 그리고 말굽 자석에 못들이 잔뜩 붙은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물방울 같은 게 있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물질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멩이 같기도 하고 금속 같기도 한데 그렇죠. 석탄입니다. 석탄이군요. 예, 갓 캐낸 석탄입니다. 아, 네. 갓 캐낸 석탄. 저 은박지 뭉쳐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갓 캐낸 석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네, 올해 갓 캐낸 예. 석탄. 햅석탄. 햅탄. 네. 단. 아무튼 이 물질들을 지금 이렇게 같이 그려 놓으셨는데요. 네. 이 물질들은 왜 함께 모아 놓으신 건가요? 다 3차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3차원. 예. 네, 그럼 이 외에도 수백만 가지가 여기 그려질 수가 있겠군요. 물론이죠. 왜 하필 이걸 골랐는지가 궁금하죠. 아, 예.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뭐 고른 거는 제가 무작위로 고른 건데 네. 제가 굳이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 노벨상 발표 직후에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설렁탕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네. 저희 아버지께서 국사를 평생 하신 분인데 아, 예. 아들의 지도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이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제가 2차원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2차원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저도 그걸, 그게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2차원에도 물질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실까? 라고 했는데 전 되게 그 2차원이라는 건 그냥 개념 속에 있는 거. 수학적 개념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우리나라에 한 4,999만 9,998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저희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미 그래핀이라는 것도 배우고 해서 2차원 물질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뭐라고요? 아니 저도 그래핀은 아는데 네. 선생님 그래핀 그거 뜯어내는 방법도 알고요. 네. 근데 그게 2차원 물질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거를? 그럼요. 가장 완벽한 2차원 물질이죠. 근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께가 존재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물리와 수학의 네.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이거 같은데. 재밌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네. 수학에서 2차원이라는 거는 두께가 0이잖아요. 0이어야 네. 되죠. 완전히. 근데 물리에서는 두께가 0이면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물리에서 2차원 물질이라는 거는 원자 한 층짜리를 말합니다. 아하. 근데 원자 한 층. 층짜리 물질은 우리가 뭐 껍질을 까고 끝까지 까다 보면 결국 한 층만 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은 2차원 물질도 그게 2차원 물질이다. 당연하죠. 그렇군요. 그 생각을 아마 못해서 2차원 물질이라는 걸 생각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두께가 0인데 어떻게 예, 물질이 그런 것 존재하냐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 두께가 분자 하나면 그게 원자. 그렇습니다. 원자 네. 하나면 그게 1차원 물질이군요. 2차원. 네. 2차원 물질. 2차원. 네, 네. 1, 2차원까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2차원이면 그러니까는 이제 면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네. 면을 그러면 말하는 그 거고. 원자가 한 줄로 쭉 늘어서 있으면 그건 1차원 1차원 물질. 정확히 되겠죠. 예, 그걸 그렇죠. 보고 1차원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원자가 하나만 있으면 0차원 물질인가요? 그걸 0차원 물질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는군요. 네. 우와. 재밌다. 요즘 왜 TV 중에서 무슨 퀀텀 닷을 이용한 TV라는 게 네네네. 있잖아요. 삼성에서 만드는 네. 거. 퀀텀 닷이라는 게 대표적인 0차원 물질이에요. 왜냐면은 얘는 뭐 두께도 거의 없고 네. 가로 세로 길이도 거의 0에 가깝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모아서 화면을 만든 게 아. 그게 바로 요즘 나오는 뭐 퀀텀 닷 그 TV. 퀀텀 닷이란 게 그냥 진짜로 의미가 있는 말이군요.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냥 이제 마케팅 용어로 네, 그렇게도 가져다 쓰거나, 하니까 예. 네, 그런 식으로도 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였는데 네. 이 경우는 놀랍게도 물리학 용어를 그대로 그대로. 산업화해서 쓴 거죠. 네. 멋있어 보이니까.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알던 건 뭐냐면 일단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3차원, 2차원, 1차원, 0차원 개념도 사실 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 하면 그냥 뭐 높이가 있나 보다 정도 생각을 하고 네. 2차원이면 뭐 납작한 건가 뭐 1차원이면 뭐 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연필로 종에다가 줄 하나 꺼도 얘가 사실은 뭐 넓이도 있고 두께도 있으니까 그죠. 결국 3차원적인 구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크게 보면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아는 분들도 이제 그래서 우리는 3차원 세계만 살기 때문에 1차원, 2차원 물질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럼에도 그리고-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 물리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에서는 원자 하나의 두께를 갖고 있으면 그 두께가 없는 것으로 그렇죠. 지불하는 그리고 거죠. 2차원 물질이라고 부르는 네, 거죠. 그게 선이 되면 1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점이 되면 0차원이 되는 것이다. 그럼 원자도 크기가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자는 예. 뭐 어떤 원자든 상관없나요? 어떤 원자이냐는 상관이 없고 네.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죠. 2차원으로 잘 깎을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잘 형성이 안 되는 물질도 있고 네. 잘 깎이는 물질의 대표적인 건 어떤 걸까요? 그게 바로 그래핀이죠. 탄소. 예, 이게 그렇습니다. 탄소 계통.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깎이는 게 아니라 흑연이죠, 벗겨지는 거잖아요. 벗겨지는 거. 네. 근데 뭐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네. 뭐 깎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굽기도 해요? 네. 나 2차원 물질 하나 구웠어 어제. 굽는다. 네. 흥미롭군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이그 노벨상과 노벨상을 동시에 받은 분 네. 얘기를 하다가 네. 그분이 노벨상을 뭘로 받으셨냐면은 이 그래핀 이거 셀로판 테이프로 뜯어내가지고 어떻게 해도 못하다가 사람들이 가장 간단한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 셀로판 테이프로 엄청나게 자꾸 해가지고 결국 원자 하나 남을 때까지 뜯어내는 건가요? 자꾸 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일단 그 뜯어내서 네. 어디 유리판 위에 이렇게 쓱 문지르면요. 그 거기 흑연가루들이 막 묻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놀랍게도 그 흑연 한 장짜리도 있고 두 장짜리도 있고 뭐 10장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골라내는 거군요. 그 중에서 한 장짜리만 골라내서 논문을 썼어요. 그 덕분에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야, 그 이차원 물질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게 그런 식으로 누구라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 아무도 안 해본 거지. 첨단 기계 장비들을 사용하셨을지 몰라도 네. 그게 이런 분이 이그노벨상까지 받는 거예요. 결국은 예, 뭘로 받았는지 그때 무슨 뭐 개구리 공중 부양이던가 뭐 이상한 걸로 받으셨어요. 네. 예. 그 동영상을 잘 보시면은 네. 거기에도 가임 교수의 얼굴이 나옵니다. 아 가임 교수님이죠. 네. 네. 안드레 가임마.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질을 얇게 만들어내면 원자는 동일한데 네. 성질이 우리는 같을 거라고 그냥 생각이 되지만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핀 같은 경우라면. 그래핀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번에 얘기할 그 2차원의 무슨 소용돌이 상전이 네. 거기서 더 차이가 극명하게 아하. 드러나는데요. 네네. 소용돌이 상자요? 상전이. 상전이입니다. 소용돌이 상전이? 저에게는 등가로 들리네요. 상전이 상전아 상전이나 뭐. 네, 네. 계속 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전혀. 아까 그 설명하신 올해 노벨상 수상 내용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저한테는 이게 그 무슨 시인의 시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상전이가 뭔지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운 얘기의 시작인가요? 네. 상전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한번 저희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물이 온도를 올리면 녹잖아요. 네. 아, 이제 얼음이 온도를 올리면 녹잖아요. 아, 난 네. 전또 물이 녹는다는 게 어떤 특별한 상전이 용어인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이런 거 편집 안 합니다, 절대로. 이게 재밌는 건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녹는다라고 하는 거를 과학자들은 상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 네네. 그냥 어떤 고체 물질이었던 것이 액체로 바뀌는 거, 혹은 네. 액체 물질이었던 것이 기체로 바뀌는 거, 이게 상이 바뀐다. 예, 바뀐다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같은 물질인데 상태가 바뀌면서 성질이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진짜 어렵지 않군요. 구성하는 원자는 그대로잖아요. 분자는 H2O 똑같은데도 아, 그렇죠. 그렇죠. 상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분명히 다르죠. 네. 그러면 이런 상전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사실 일어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2차원 혹은 1차원 세계에서 네. 그 물질들에서 네. 일어나는 것들을 연구하신 건가요? 이분들은? 그렇죠. 아오 비슷하게 맞췄나 봐 이제. 네.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자역학이 필요할 것 같고 양자역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그 위상 수학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서. 근데 그 대목에서 참 네. 저는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 만든 공식적인 발표 내용도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네. 네. 위상 수학을 알고서 이분들이 그 적용을 한 게 아니라 아, 그냥 물리 현상을 이해하려고 이리저리 방정식을 만들다 보니까는 그것이 수학자들이 만든 위상 수학이란 것이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세 분들 다 대학교 때 위상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네. 물리학에서 쟁점이 될 만한 문제를 잡아서 연구를 하다가 네. 아주 재미있는 식들을 얻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수학자들이 위상 수학 분야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네. 그런 공식과 일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2차원 물질을 만드는 것과 네. 그리고 그 위상 수학과 네. 그리고 그 상전이라는 게 네.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전혀.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신 게 일단 2차원 물질을 만들어 놓고 네. 그 물질들이 상전이를 될 때 이제 그 방정식이나 그런 걸 찾은 거잖아요. 물질은 물론 이분들이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그 뭐 같은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동료 실험하는 분들이 만드셨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질을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상을 그렇죠. 해석하는 데 네.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낮은 차원 상태에서의 그렇습니다. 상전이를 해석한다. 네. 예를 들어 1차원짜리 얼음이 녹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하시는 거예요? 일단 2차원부터 2차원짜리. 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은 게요. 이제 1970년대는 2차원 고체는 엄밀히 말해서는 못 만들었어요. 네. 하지만은 뭐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차원 고체가 있다고 치고 2차원 고체도 뜨끈뜨끈하게 데우면은 이렇게 녹아서 액체로 바뀔 텐데 네. 네. 그 녹는 과정이 그 똑같은 물질을 3차원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녹는 과정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아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여기서는 이제 양자역학적 효과가 많이 또 도입이 되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소용돌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소용돌이는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소용돌이는 일기예보에 나오는 그 소용돌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아, 네. 소용돌이 태풍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태풍이 굉장히 많으면은 날씨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 안 좋죠. 안 좋죠. 그게 말하자면은 액체 상태예요. 아하. 2차원에서. 2차원에서는. 2차원에서 그리고 태풍이 하나도 없는 맑은 날씨는 말하자면 고체 상태입니다. 아하. 좀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 얘기를 굉장한 수식을 동원해서 훨씬 더 엄밀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냥 이분들이 한 일을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 100% 맞거든요. 아, 그렇군요. 2차원에서는 어떤 잘 정렬된 이제 네. 물리학자들은 정렬됐다는 말을 쓰는데 잘 정렬된 어떤 물질이 녹을 때 반드시 그런 태풍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져서 아하. 그 태풍이 그 2차원 물질을 전체를 뒤집는 상태를 아, 거쳐서 녹는다.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2차원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파라다임이다. 아. 이걸 보여준 거예요. 수학적으로. 3차원에서는 그렇진 않은가요? 3차원에서는 소용돌이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네. 3차원에서는 이렇게 3차원 배열이 가능하니까 뭐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 복잡한 훨씬 더 무작위적인 그런 움직임이 생기게 되나요? 3차원에서는? 이제 그거를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실은 통계역학이라는 네. 그 이론을 조금 써야 되는데 왜 그럼 2차원에서는 소용돌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3차원에서 소용돌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네. 이거는 수학적인 설명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2차원에서는 소용돌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 이거를 아무도 눈치를 못 채다가 아하. 70년대 초반에 그 코스탈리츠, 사울리스, 그다음에 또 한 번 러시아에 있는 뭐 베레진스키라는 네. 세 명의 물리학자가 그거를 최초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그러면은 2차원 고체 상태에서 그것도 온도에 의해서 그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아, 온도를 살짝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왜 물은 온도를 올리다 보면은 뽀글뽀글 거품이 생기다가 끓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온도를 올릴 때 막 소용돌이가 여기저기서 막 생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소용돌이 개수가 점점 많아져서 네. 끓는 점이 되면은 이 주전자에 있는 물에 온통 소용돌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근데 실제 물은 그렇게 안 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3차원적 근데 상태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을 2차원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아,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끓어야 된다. 그렇군요. 예,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로 1m, 세로 1m에 네, 물 매트가 있다. 네, 1차원. 얘가 아, 2차원 물 2차원 매트가 매트? 있다. 네. 2차원의 얼음이겠네요. 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로 아, 기체로 네. 가는 상태로 그래도 되죠. 예, 대충 그것도 됩니다. 예, 그럼 얼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네. 원자 물 원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네. 얇은 예. 2차원적 물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예, 얘가 열을 가하면 네, 이 상태에서 소용돌이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을 해서 평면적인 소용돌이가 네, 생기기 시작을 해서 점점 많아지고 네. 나중에 얘가 액체로 변할 때는 예, 소용돌이 밖에 없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된다.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소용돌이가 굉장히 많다는 뜻인가요? 소용돌이 밖에 없다는 말은? 네. 아니면 거대한 소용돌이 전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러 개. 소용돌이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개수가 많아져서 소용돌이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원자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소용돌이 크기도 대충 원자 크기 정도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아지는 거죠. 아. 그럼 사실상 모든 원자들이 이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게 되나요? 그렇죠. 그 이 소용돌이에 순간이 들어갔든지 상전이가 되는 그렇습니다. 순간이군요. 네.
이제는 개념적으로는 올해 노벨상 수상의 절반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2차원의 상전이를 이해하신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아실만 하죠,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네. 소용돌이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전이 그 위상수왕 얘기가 나온 거군요. 아, 그런 건가요? 그 소용돌이란 게 우리가 태풍을 많이 TV에서도 보고 실제로도 체험했지만은 태풍과 위상수학 사이의 관계를 흔히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태풍이 아주 대단한 위상학적인 양이에요. 왜죠? 뭐 그것도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거죠. 태풍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가 한 바퀴 쭉 돌잖아요. 네. 그죠. 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 돌았으면 1이죠. 네. 1이라는 위상 숫자를 갖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 약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뇌가 다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 머릿속으로 다른 노래가 떠오르기 전에. 예, 태풍 잊어버리시고요. 근데 이 사울레스 교수님 네. 네. 계속 강조하지만 바로 직계 스승이신 네. 교수님께서 이 소용돌이 이론을 만드신 건가요? 그러면? 소용돌이에 대한 어떤 이해, 네. 소용돌이의 존재 자체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있어 왔는데 네. 이 소용돌이가 상전이를 매개하는 아하. 매개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최초로 지적을 하신 거죠. 네. 소용돌이가 핵심이다라는 걸 지적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하고 이 코스텔리츠인가 하는 분하고 네. 같이 연구를 하셔서 이거를 정리를 하셨나요? 일종의 스승 제자 관계, 이제 물리학계에서는 박사를 받은 다음에 하는 연구원 기관을 이제 연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포닥. 예, 포닥. 포닥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 코스탈리츠는 포닥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울레스는 아마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뭐 잘 알려진 교수였고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요. 7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연구로 지금 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연구가 아니고. 노벨 물리학상을 보면은 그 몇십 년 만에 그 업적을 네. 인정받아서 네. 상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엽적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뭐 특별히 더욱 증명이 잘 됐다던가 뭐 기타 등등. 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개념이 네. 이 고체로 보통 대표되는 그런 응집 물리에서 점점 그 역할이 커져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위상수학이 아니면은 응집 물리를 할 게 없다. 아하. 뭐 이 정도로 이제 완전히 하나의 분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야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업적을 인정해 줘야 될 때가 이제는 충분히 좀 되었다. 됐다. 예. 이제는 응집물리를 하겠다라는 사람은 무조건 이상수학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사실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응집 물리의 패러다임이란 걸 이분들이 좀 바꾸신 그렇죠. 그런 네. 공로를 이제 드디어 인정을 완전히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노벨 사실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중력파가 받을 거라고 생각들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중력파가 아니고 이제 이쪽이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이유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르고요. 중력파는 뭐 내년에 받아도 이상하지 않고 후년에 받아도 이상하지 않고 내년에 예약돼 받을 있다, 것 이미.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언제 받아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래된 연구 네. 하지만 무척 중요한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이자 실용적인 부분이기도 한 이 분야에 이제 상을 줘야겠다. 네. 근데 우리 상 받은 분이 한 분 더 있지 않습니까? 이 홀데인이라는 덩컨 분이 계신데 할데인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뭘 하신 건가요? 이분이 뭘 하셨느냐를 이제 전문가 용어로 쓰면은 네. 양자 스핀 고리에서의 스커미온 효과를 라그랑지안 차원에서 유도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저기 보는 것 같아요. 저 톨킨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 단어 말고는 다 모르겠어요. 조사 외에는 네. 그래서 그런 네. 일이 저 중간계에서 일어난 거군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울리스와 코스탈리스는 2차원 물리에서 위상학적 효과를 개척했다라고 네. 하면 할데이는 1차원 물질에서의 위상학적인 효과를 개척했다. 아하.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할데인이 좀 후대 사람인가요? 할데인이 할데인과 코스탈리스가 한 10살 정도, 코스탈리스와 사울리스가 또 한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꽤 젊은 분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떤 걸 측정해 보면 그 정확히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이렇게 정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값인지 아직 모르겠으나 어떤 값을 측정했을 때 그런 차이가 나는 게 소용돌이 개수가 차이 나기 때문이다. 네, 정확히 그런데요. 네. 뭐 어떤 양을 측정했는가는 사실 청취자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 얘기는 일단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양자홀 효과. 양자홀 예. 효과요. 예, 정수 양자홀 효과라고 적혀 있던데. 네.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금속하면 뭐 보통 구리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네. 그죠? 구리선도 엄청나게 얇게 만들어서 완전히 전자가 한 층으로만 깔려 있는 그런 금속을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네. 해보자고요. 네. 그럼 거기서 홀 효과라는 어떤 물리적인 측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럼 계기판에 어떤 측정 결과가 숫자로 뜨겠죠. 네. 숫자가 뜨는데 그 숫자 값이 뭐 가령 15,000 혹은 3만 혹은 45,000 이렇게 어떤 특정한 숫자에 딱딱 정수배로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신기하네요.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네. 네. 우리가 보통 뭐 가령 뭐 볼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볼펜이 다 무게가 같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수점 한 두세 자리까지만 같은 거잖아요. 그렇겠죠, 뭐. 그런데 갖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냥. 노력하는 건데 네. 그 너무 소수점 넷째 다섯째까지 갖게 하려면 그러면 기계도 점점 비싸져야 되고 힘들잖아요. 의미도 네. 없고. 네. 의미도 없고. 네. 네. 그런데 이 양자홀 측정이란 거는 누구든지 그 기계를 만들어서 측정을 하면은 정확하게 1.0, 2.0, 3.0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소수점 10제짜리까지 정확하게 1.000000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 뭔가 되게 신비로운데 이게 수학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물리학인데. 현실 세계,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인데. 그러니까 현실 물리학인데. 예. 그래서 물리학이란 건 항상 오차 범위 안에서 뭐 그러니까요. 정확하다 이렇게 그 예를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건데. 어떤 뭐 구리선에 저항을 잰다. 네. 똑같은 구리선을 계속해서 반복을 재면은 같은 값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소수점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조금씩은 달라지거든요. 같은 네.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같은 걸 가지고 재도. 근데 이 양자홀이란 거는 계속 똑같은 정수배로 그렇죠. 등장하는군요. 예. 근데 물리학 측정 역사상에서 이렇게 어떤 숫자가 딱딱 정수배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소수점 10제. 소수점 10제짜리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왜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한 이론이 올해 노벨상 업적 중에 4분의 1을 차지하는 건데. 할데인의. 아니요. 아니, 거기서도 그럼- 아. 또 한 번 사울리스가 등장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사울리스는 두 군데서 업적을 이루었고 아, 네. 할데인하고 코스탈리스는 한쪽 분야에서만 업적을 아, 이루었기 그래서 때문에 그렇게 나눠졌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우 공평하기도 해라. 그래서 이 82년에 네. 그 사울리스 교수가 같은 워싱턴 대학교 교수님들 몇 분하고 만든 이론이 있는데 네. 그 이론의 핵심이 뭐냐?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는가를 세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구멍의 개수가 정확히 그 홀 측정 결과랑 일치한다. 네. 이런 이론을 만든 거예요. 어떤 공간이란 건 뭐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일단 이게 금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금속이란 건 전자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물질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2차원 금속이라 그랬으니까 전자가 뭐 지금 우리 탁자 위에 있는 무슨 이 탁자 위에 평면 같은 데를 마구 돌아다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그 전자의 운동을 설명을 할 때 속도 공간이라는 거를 써요. 네. 속도 공간이라. 네. 양자역학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은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모르시는 분들도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다들 들어. 들어봤죠. 그래서 위치를 알면은 뭐 속도를 모르고 네네. 속도를 알면은 위치를 모른다 모르고. 이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뭐를 설명할 때는 위치를 갖고 설명하든지 속도를 갖고 설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경우는 그냥 속도를 갖고 나는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겠다. 아하. 아, 위치는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이 평면이니까 속도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속도가 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가 있고. 네, 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속도 공간도 2차원이겠죠. 그렇겠네요. 예. 어허. 근데 그 공간에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는가 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온갖 뭐 전압계, 뭐 전위계를 갖고 전류계를 갖고 측정하는 바로 그 양자홀 상수다. 네. 이런 이론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구멍이란 것은 네. 아까의 소용돌이 같은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거고요. 예. 네, 여기서 예. 그 구멍은 소용돌이와 동일어. 네. 아, 이것도 역시 정수배로. 그렇죠. 우리가 네. 구멍의 개수를 셀 때 네. 1.23개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구멍의 개수는 반드시 정수여야 되잖아요. 있거나 아니면 없죠. 그렇죠. 그 아니면 뭐 두 개거나. 예, 네. 그 측정값이 구멍의 수에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음. 정확하게 정수배로 나오는 거죠. 아. 구멍의 크기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예. 몇 개냐. 예. 그렇죠. 네. 구멍이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예.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도낫과 뭐 음. 프레첼과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구멍이 몇 개냐가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몇 개냐에 따라서 측정값이 그 개수하고 정확하게 비례관계가 된다. 네. 음. 예. 근데 아까 정수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 1, 3, 1, 2, 6, 8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어떤 특정한 배수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 1, 2, 3, 4, 5. 네. 아, 그런 식으로. 개수가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런 늘어나니까. 식으로? 네. 예. 어.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홀데이는 뭐란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고슴도치 것처럼 뭐.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 위상체라는 거는 그냥 제가 절망 가운데서 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직접 만드신 말씀이세요? 이제 영어로는 해치옥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 물리학에서. 네네. 근데 해치옥이 우리말로 하면은 고슴도치잖아요. 네네. 그 고슴도치 위상체라고 그냥 제가 적당히 말을 붙였는데 네. 사울리스가 얘기했던 그런 소용돌이보다 네. 한 차원 높은 그런 차원에서의 위상학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3차원이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3차원이 아닌 거야. 아니구나.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네. 당황스러운데요. 근데 이 예가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뭐 시장에서 배를 사면은 배는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낮게 포장을 해서 파는 경우가 많죠. 그쵸. 네. 근데 배를 비닐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다고 쳐보세요. 네. 배를 까먹으려면은 그 비닐을 벗겨야 되잖아요. 네. 네. 비닐을 찢지 않고 그걸 벗길 수가 있나요? 비닐이 다 붙어 있는 한 안 되겠죠. 그렇죠. 완벽하게 포장이 돼 있는 비닐은 네. 찢지 않고는 벗길 수가 없죠. 완전히 이렇게 무슨 코팅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 네. 그러니까 뭐 녹인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안 되겠죠. 네,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죠. 네. 네. 자, 위상수학이란 건 뭐냐면은 찢지 않고는 변형시킬 수 없는 상태는 위상학적으로 서로 다른 상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닐로 완전히 덮인 배는 네. 비닐이 없는 배하고 위상학적으로 다른 상태입니다. 아, 그게 고슴도치 위상체인가요? 네. 네. 그렇군요. 처음에 설명하실 때 한숨을 쉬셨나요? 네. 그리고 절망 가운데라고 아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네. 저희의 절망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신 겁니까? 뭐 몇 가지 업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까 1차원 얘기도 또 하셨던 것 같아서. 예. 네. 1차원의 그 자석도 1차원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우리가 보통 뭐 자석하면은 뭐 철, 망간 이런 거 섞어서 만드는 건데 네. 그 자석도 얇게 깎으면 2차원이 되고 네. 그걸 또 깎으면 1차원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1차원 자석의 성질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K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 자기 홀극 나도 그게 떠올랐지만 그거는 자연 상태에서 없지 않나? 그러니까 1차원 자석이라도 그 NS극은 다 있어요. 아 진짜요? 그렇겠죠. 자기 홀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구나. NS극은 다 있죠. 지금 자기 혈국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죠. 건데요. 네. 네. 근데 네. 되게 막 이름상 아까 홀도 계속 나오고 사실 다른 말인데 뭔가 되게 이게 유혹적이에요. 그 말을 끌게 그러게요. 만들어. 이번 경우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용 기자가 먼저 해버렸어. 서로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희생하면서 하자고. 네. 1차원 자석의 성질은 뭔가 하는 질문을
할데인이 1980년대 초반에 네. 제기를 했어요. 그러게요. 그게 어느 방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1차원 자석은? 1차원 자석은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자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그때 빅뱅일 때 빅뱅일 때 수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빅뱅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기 월급이 흩어지고 이런 얘기가 갑자기 예. 그게 자석 얘기일까? 모르겠어요.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자기 월급에 계속 많이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사실은 그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들 전자 하나하나가 다 자석입니다. 아. 네. 근데 그럼 왜 모든 물질이 다 자석이 아니냐? 아하. 왜냐면은 자석은 자석인데 그 자석의 방향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북극 남극이 마구 섞여 있으니까 자석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1차원에 아주 가느다란 자석을 만들면은 원래 자석이었던 물질도 1차원으로 바꿔버리면은 얘네들이 각각의 전자가 갖고 있는 그 자석의 방향이 제멋대로 막 흔들립니다. 네. 그러면서 그 자석이 녹습니다. 녹아요? 녹아요? 자석 상태가 녹습니다. 자석 상태가 녹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요? 자석이 아닌 걸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용용되는 게 아니고 예. 자석이 아닌 그냥 무작위가 물질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 무작위 자석이 되려면 어떤 뭐 전자 회전이나 그런 게 같은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으로 가야 나눠야 되는데. 늘어서 해야 되는데 그 랜덤하게 섞여버리면 그걸 녹는다고 표현하신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럼 녹은 다음의 상태는 뭐냐? 네. 그걸 또 질문해봐야 되잖아요. 예. 해봐야겠죠. 그걸 그때- 답을 내셨나요, 이분이? 그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이 양자 자석이란 거예요. 양자 자석. 예. 뭔가 멋집니다만은. 네. 네. 그래서 양자 자석의 상태를 설명하려면은 그전에는 없었던 뭔가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나 그런 수학적인 도구들 그런 거를 만든 게 바로 할데인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만든 그 수학에서 네. 보면은 그 고슴도치 위상체에 해당하는 어떤 수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네. 그 표현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표현이 어떻게 그 방정식인가요? 네. 제가 써드릴까요? 아닙니다. 고슴도치 위상체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 상체라는 게 가시처럼 뾰족뾰족 솟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원 평면 위에 1차원이 솟아 있는 그런 혹은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그 사과에다가 네. 저 심심풀이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성냥을 다 꽂아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그게 바로 고슴도치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에 비슷한 형태가 되죠. 예. 그러면 마치 그 성냥에 불 붙이는 그 끝 부분이 네. 그것도 굴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렇죠. 굴을 만들죠. 밤송이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구가 굴을 감싼 형태가 되겠죠. 네. 안에 있는 사과라는 굴을 그 밖에 있는 성냥 머리라는 구가 감싼 네. 형태가 되겠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구가 굴을 한 번 감쌌다 이렇게 그냥 말로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하. 그게 아까 그 배를 비닐로 감싼 거를 표현하신 게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걸 이제 예. 좀 다른 비유를 쓴 것뿐이고 네. 이제 그거를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표현하는 어떤 식이 있는데 네. 할데인이 1차원 자석의 성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튀어나온 겁니다. 아하. 음. 여기까지만 알아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깊이 들어갈수록 좀 고슴도치 가시에 찔리는 뇌가 찔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할데인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 수상을 네. 하시게 된 거고 전반적으로 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낮은 차원에서의 1, 2차원에서의 상전이와 관련된 부분들 1, 2차원에서의 전반적인 물리, 전반적인 상전이가 되고 뭐 홀 효과가 되고 네, 어떤 네. 전반적인 그 물리를 네. 했는데 그 1, 2차원 물리에서는 이 위상학적인 효과라는 게 어딜 가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하는 거를 보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두 가지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기초과학적인 의미를 먼저 따진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 세 분이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만 해도 이건 정말로 순수 과학이지 무슨 응용성 있겠어?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아주 제가 보기엔 언젠가는 노벨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변화가 또 있었어요. 네. 이분들은 저차원에서의 위상학적인 효과
소자를 발견하셨는데 네. 3차원적인 물질, 네. 우리가 진짜 보통 고체라고 하는 네. 그런 물질에서도 아주 비슷한 위상학적인 효과를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럼 이러한 물질들을 갖고 우리가 뭔가 소자를 만들면은 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열이 안 나는 소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가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네.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위상학적인 물질을 이용해서 소자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은 물론 이 세 분이 대부분 제공했고, 근데 만약에 위상소자, 위상학적인 물질을 갖고 만든 소자가 구현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양의 적은 양의 전기를 써서 소자를 만드는 것도 어쩌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라든가 통신 쪽에서는 정말 막강한 변화를 끌어내겠네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네. 그렇죠. 그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뭐 양자 컴퓨터니 네. 이런 거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팔아먹은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또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과학자분들은 저게 정말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냐. 저건 진정한 양자 컴퓨터가 아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D-웨이브였나요? D-웨이브인데 네. 아직은 너무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론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은 그 물리학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네. 양자 컴퓨터 혹은 뭐 심지어는 양자 인공지능이란 말도 나오는데 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그것이 그야말로 새로운 분야고 어떤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야고 네. 그래서 저는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꼭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거나 뚫고 나가지 못할 거로 생각되고 있는 분야들 중에 정말 한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정보 손실, 네. 그죠? 저항, 네. 열이란 건 결국 에너지와 정보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해결함으로써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 결과로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훨씬 효율적인 컴퓨터라든가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출현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왜 열을 안 내는 소자가 중요하냐? 뭐 열 좀 내면은 식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 편리하기도 하죠. 무릎에 올려놓으면 따뜻하니까 네. 노트북이. 그런데 지금 방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게 뭐냐면 열이 발생을 하면요 단지 열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양자역학의 어떤 고유한 특성 우리가 보통 뭐 결맞은 상태라고 하는 네네. 건데 그 특성이 깨집니다. 아하. 근데 그 특성이 깨지면 양자 컴퓨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잘 작동을 하려면은 네. 열이 안 나는 소재를 갖고 소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냉각을 식으로 시킨 상태에서 돌리든지. 네, 엄청나게 옆에서 냉각을 네. 시키든가. 네. 그런데 결국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돼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들의 아이들이 나중에 저희들의 손자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수 있으려면은 네. 상온에서 양자 컴퓨터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같이 돼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맨날 옆에다 뭐 액체, 질소 이런 거 통에다 넣어가지고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사실 아까 여쭤본 거는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지만 이 발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주의 새로운 비밀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이라던가 그런 관련된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뭐 어떤 커다란 의미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일단 제가 적성이 아닌 것 같긴 네. 한데 분명히 이 새로운 관점이라고 봐요. 어떤 이 위상수학이라는 관점이 네. 물질을 분류하고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변수로서 자리를 잡았다 하는 거. 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위상학적인 물질은 열이 안 나기 때문에 새로운 소자로서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일반 뭐 반도체나 일반 금속보다 더 많다. 네.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그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통계 물리학은 아니다. 통계 물리학은 언어입니다. 분야가 아니라 언어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 위상 수학으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을 텐데 네. 거의 그 물질과 직접 연관 없이 수학 자체로만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수학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상 수학을 그 자체로서 연구를 하시는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오늘 얘기한 그 노벨상 관련된 위상 수학은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수학이에요. 1900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잡아도 1950년대 이전에 이미 다 네. 마무리가 된 그런 수학이고 근데 이제 추세를 보면은 점점 더 1960년대 위상수학, 1970년대 위상수학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학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은 위상 수학을 하는 분과 위상 물리학을 하는 분들이 결국은 같은 수준의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기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리학 입장에서는 굉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위상 수학의 어떤 그런 면들을 따라잡았다는 건 현실 물리학에서. 그렇죠. 네. 좀 듣고 보니까 진짜 흥미로운 얘기네요. 네. 우리가 몰랐던 거 상태에서는 흥미를 느낄 수조차 없는 그런 이 상태였는데. 제가 이해를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예전에 그 처음 시작하기 전에 느꼈던 막막함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훨씬 나아졌네요. 훨씬 나아졌어요. 네. 일단은 그 2차원에서의 상전이는 이해하셨고요.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뭐 하시면 돼요. 그 정도 알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랑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계산하자고. 이게 어떻게 양자 컴퓨터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그건 기술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요. 위상학적인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술적인 문제하고 어떤 순수 과학적인 문제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위상 물질이란 거는 우리가 땅 속에서 파내는 뭐 금속이나 석탄하고는 달라요. 네. 실험실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자연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제조하는 물질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원자를 섞어야 우리가 원하는 위상 물질이 나올 것이냐. 그냥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과학 또 계산 결과가 나와도 그거를 실험실에서 다 만들어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적인 어떤 거의 연금술에 가까운 기술 네. 그런 소재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거를 어떻게 또 소자화시킬 것이냐. 아하. 이제 그건 또 굉장히 공학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군요. 이제 그런 공정을 전부 다 거쳐야만 네. 이제 비로소 새로운 소자가 탄생을 하겠지만은 충분히 뭐 우리가 노력을 들일 만한 그런 네. 가치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최첨단 분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네. 수가 있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저차원 물리, 저차원 세계로 가서 물리를 다뤘는데 네. 혹시 3차원 이상의 물질에 접근하는 물리학은 없나요? 뭐 4차원 물질 이런 거요. 그냥 궁금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 일단 4차원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있으니까 뭐 혹시 아주 베이그한 그런 접근이라도 혹시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뭐 그냥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 타임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뭐가 있긴 있군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요, 뭐 이 만화처럼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어떤 한 시간을 고정해서 보면은 이게 그냥 3차원적인 어떤 고체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보면 고체 모양이 약간 변해 있어요. 아, 네. 그러다 그 다음 시간에 보면은 조금 더 변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정한 주기를 갖고 모양이 변했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변했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이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양자역학적으로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런 물질을 실제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없고요. 아, 이론적인 물질이군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또 실험실에서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 시간축이 들어간 저 아인슈타인적인 4차원의 그렇죠. 개념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오, 물어보길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것도. 그걸 또 만들어 보려고 하신다니 물리학자는 뭔가 그런 거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그 타임 크리스탈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랭크 윌착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입자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 완전 호기심 네. 차원으로 그런 개념을 제안을 했는데 의외로 거기에 가속도가 붙어서 아, 이거 정말로 실험실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노력까지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질문이라는 게 물리학에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자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물리학자분들이 어떤 생각이 가는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낮은 차원으로 가면 높은 차원으로도 어떻게든 가려는 사람이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었어요. 네. 참 재밌습니다. 저도 정말 물리학자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 교수님 여기 저 사울레스 교수님의 직계 제자님과 이렇게 앉아서 이걸 진행하고 있을 정도까지 됐으니 충분해요. 나는 훌륭하시죠. 훌륭하십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 내가 뭐 근데 참 이 사울렉스 교수님 노벨상 받으신 다음에 연락하셨어요. 혹시 통화라도? 통화는 지금 안 되는 상태인데 네. 그 이분이 몇 해 전부터 좀 치매 증상이 있으셔갖고 아이고. 요즘은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제 보통 노벨상을 받으면은 축하 이메일이 뭐 몇백 통이 날라드는데 그렇겠죠. 그런 것도 가족들이 다 읽고 뭐 대신 대답을 해주고 그러시군요. 그런 상황이셔서 아쉽게도 뭐 한국에 뭐 초청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거는 불가능하게 됐고 그렇게 지적이신 분인데 조금 안타깝네요. 예, 지금 연세가 많이 되신 거죠, 이제는? 83세 정도 되시고요. 네. 제가 학생으로 뵀을 때만 해도 50대 후반이었고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같이 접해 보면 저분의 머리는 신의 머리고 나의 머리는 왜 인간의 머리밖에 안 되나 그 정도로. 정말로 그런 자괴감을 수시로 느끼면서 네. 그런 지냈던 기억이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 세월이 참 본인이 노벨상을 받은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건 아직은 인지하실 정도는 되고.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가서 수상식에서도 뭐 잘 참석을 하셨고 네네. 코스텔리츠 이분은 최근에 한국에 왔었죠. 예, 뭐 네. 고등과학원이라는 곳에 지금 석좌 교수 자리를 갖고 네.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고등과학원 갔다가도 또 뵙고 네. 그리고 뭐 거기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네. 그 모조품이긴 하지만은 노벨상 메달도 이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왜 모조품을 보여드렸어요? 아직 시작은 안 했나? 아니요, 진품은 이 수행자들한테는 진품을 주고 그다음에 모조품을 또 준다고 합니다.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행사용. 행사용으로 대회. 참 섬세하기도 뭐요? 해라. 저는 옛날에 이제 환경연합에서 무슨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SBS 방송 만들어서 네. 프로그램 전체가 상을 받았는데 네. 프로그램 같이 만든 사람이 여러 명인데 상패 하나밖에 안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하나 복제했어요. 그래서 저희 PD랑 저랑 나눠 가졌거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 그 노벨상 위원회 섬세함을 좀 다들 본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가서 그 복제하려면 쪽팔려요, 그거. 돈도 들고. 네. 그 모조품조차도 노벨상 위원회에서 주는 공식 모조품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던데.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짜. 진짜 가짜. 근데 이 홀데인이란 분도 뭐 이분이 천재로 유명해서 그 홀데인 간극이라는 말이 원래 이 용어가 있는데 이쪽 용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쓴대요. 홀데인과 다른 응집 물리학자들 사이의 간극이라고 그만큼 똑똑하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분도 그렇게 천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론 물리학 분야는 네. 아무래도 좀 그 성격상 굉장히 이제 두뇌가 우수한 분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들 뭐 얼마나 똑똑하고 뭐 MIT 교수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난 이 사람이 논문을 쓴 거는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게 바로 이 할데인이었어요. 네. 그 안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옳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답답해요. 그래서 되게. 보통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이 되었냐면은 할데인이 논문을 쓰면은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보다가 누가 그거를 간신히 이해하고 그걸 쉽게 풀어 쓴 논문을 씁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읽어요. 그 다음부터 그 분야가 이제 마구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번역자가 필요한 분이군요, 거의. 그렇습니다. 와. 제가 보니까는 저 촉군 이쪽 계통에서는 에드워드 위튼이 약간 그런 지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위트는 네. 논문 한 편 한 편이 굉장히 친절한 교과서예요. 제가 직접 읽어보진 못했지만은 네. 위트는 어떤 의미에서 부담을 주냐면은 논문 한 편 한 편이 다 100쪽, 200쪽이라서 읽다가 마무리도 못했는데 그 다음 논문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른. 그래서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면은 네. 할데이는 쓰는 논문마다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런데 해독이 안 돼요. 그 중간쯤 되는 누군가가 와. 위트는 예전에 그 고등과학원에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예, 저도 그때 봤었어요. PPT가 양이 꽤 많은데 전부 글자예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예, 읽으시더라고요. 그대로 읽으세요. 전혀 설명도 안 하고 그대로 예, 그냥 그러니까 PPT가 자막이었어요, 자막.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의를 굳이 안 들어도 되겠다. 네. 예, 그냥 그 내용 자체는 그 PPT 내용은 되게 친절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다 네. 적었는데 네. 그대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대로 읽으시 표정도 없고 그대로 네. 읽으시고 네. 그리고 말씀을 정말 지루하게 하시기 때문에 네. 그냥 저거를 읽는 게 그냥 받아서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저 건조한 말투를 듣고 앉아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지만 에드워드 위틴이었으니까 네. 굉장히 그때 저기도 왔었잖아요. 그 그 린데, 예, 안드레이 린데, 안드레이 린데 교수도 와서 그때 굉장히 저한테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린데 교수님 봤기 때문에 린데 뭐 형님이라고 부르죠. 그 샘이라고 부르죠. 저희들끼리 물론 네, 그분은 저를 당연히 모르시고 어쨌든 네 이렇게 저도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예, 질문하세요. 네. 그 사울리스 교수님이 어떻게 이 분야를 연구를 하시게 됐고, 예, 그리고 교수님은 어떻게 또 하필 그쪽으로 연구를 그러게요. 하시게 됐는지, 그 굉장히 생소한 분야인 것 같은데. 뭐 사울리스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물리학자가 어떤 분야를 왜 연구하게 됐느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 덕분에 노벨상까지 받게 네. 되면은 네. 나도 이분의 그 비법을 전수받으면 나도 노벨상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 그 환경이 그 당시에 그분이 있던 환경이 버밍햄 대학이면 사실 아주 뭐 물리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이분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동문 선후배쯤 되는 그런 친구들 영국 중에 분이시죠? 예, 영국의 예. 영국의 그런 분들 중에 그야말로 통계 물리학의 세계적인 대가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계속 대화를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계 물리를 배웠고 아하. 그다음에 버밍햄 대학은 뭐 응집 물리학이 그렇게 뛰어난 대학은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2차원 네. 2차원의 무슨 액체 헬륨과 관계된 그런 특별한 실험이 있었는데 아하. 그 실험을 또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토니 스컬이라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네. 그런 또 위상수학에 정통한 그런 이론 물리학자가 있었고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복합이 돼서 이분이 이거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일단 뭔가를 하겠다고 착안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거는 사울리스처럼 우수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왜 그 문제를 풀게끔 착안을 하게 되었느냐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쩌다가 또 이 사울리스 교수님께로 가서 뭐 그냥 뭐 유학의 뜻을 갖고 어떻게 갔는데 제가 간 워싱턴 대학교라는 곳에 뭐 저도 처음에 나갈 때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렇듯이 입자 물리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워싱턴 대학교에서 뭐 가장 유명한 물리학 교수님이 누구냐 봤더니 사울리스 교수님이었어요. 이론 분야에서는. 네. 그래서 했습니다. 뭐 큰 뜻은 없었고요. 워싱턴 대가 시애틀 쪽에 네, 있죠. 시애틀에 있습니다.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 주립대학입니다. 네, 워싱턴 주립대학이죠. 네. 예. 이소룡이 다녔던 학교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네. 학교고. 예. 그 이론 물리 쪽으로는 계속 하실 생각이셨나요? 그러니까. 예, 제가 워낙에 실험을 잘 못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다른 선택을 할 여지는 없었고, 그리고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입자 물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촉근 이론처럼 어마어마한 수학을 쓰든지, 네. 아니면 뭐 LHS 같은 실험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 실험 결과들을 분석하든지. 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저의 적성으로 봐서는 뭐 어떤 적당한 양의 수학과 적당한 양의 직관이 잘 복합된 그런 분야가 맞았던 것 같고 네. 그것이 바로 응집 물리학 이론이 아니었나 싶네요. 예. 그럼 교수님께서도 이런 어떤 소자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목표로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제가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저의 성과라고나 할까 네. 그런 게 있다면은 그 2차원 자석에서 아, 자석도 이제 소자가 점점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하드 디스크에 들어가는 소자도 이제 너무 크다. 네. 그래서 더 작은 소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2차원 평평한 자석을 갖고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네.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분야가 2차원에서의 그 아까 고슴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2차원 자석을 갖고 고슴도치 구조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고슴도치 구조가 한 번 만들어지면은 이게 안 깨지거든요. 네. 위상학적인 구조의 특징이 한 번 만들면 안 깨진다는 건데 오. 그러면은 그런 고슴도치 구조를 갖고 우리가 정보를 실어 나르면은 네. 그러면은 정보가 잘 전달이 되고 오랫동안 전달이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고 스컬미언 소자라고 하는데 네. 그쪽 분야에서 제가 조금 한 일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럼 이제 조만간 우리는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꿈이고 네. 실제로 뭐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 제가 한동안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연구실에서는 네. 그걸로 뭐 특허도 이미 여러 개를 받아놨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회사하고 공동 연구도 지금 오. 추진 중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 확실하고 네. 뭔가 글쎄요 뭐 시제품 정도는 몇 년 안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요. 아, 그럼 이제 꽤 가까이 온 네, 거군요. 몇 년 아니면 뭐 그럼 명예와 돈을 동시에 거머쥐시는 거군요. 저는 특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이 분야가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쉽게도 네. 별로 찾기 힘들었거든요. 네. 지금 혹시 뭐 저희 방송을 청소년들이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이 응집물리 분야 지금 계속 들으셨다시피 최첨단 분야고 공학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한국 물리학도들 혹은 앞으로 과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봄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기네들 전공하지 말라고 하세요. 전망이 없다라든가 뭐 하는 사람이 없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애초에 잘 안 물어보죠. 네, 잘 안 물어보죠. 근데 지금 교수님의 이렇게 표정을 보고 있자니 내 분야는 달라라는 그 자신감과 이런 느낌을 주셔서 저희가 자신 있게 통계물리학 보내- 따위하고 달라고 이런. 예, 통계물리학은 언어니까요. 응집 물리학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제 성균관대 물리학과 한종훈 교수님께서 사울레스 교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그분의 그리고 그분 언저리의 이 업적과 노벨상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예. 그 너무 어려운 건 알아서 이해한 것 알려주시고 같죠. 예, 다들 이해한 듯한 착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아, 그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처음에 전혀 몰랐다가 지금 이제 이제 뭔가 아는 것 같고 속이 시원하다 했는데 끝나면 모를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느낌을 만끽하고 싶네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이 느낌 만끽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약발이 떨어진다 싶으면 다시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아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언제 이랬냐면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저 수학 단과반을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단과반을 다녔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막 풀어요 실력 정석을. 네. 딱 보고 있으면 아는 것 같아. 아 저거구나. 기분 좋아요. 네. 집에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음날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거였지 맞아. 알겠다. 가면 또 안 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은 성적이 늘죠. 수학이. 네, 그렇죠. 저는 안 늘어요. 그게 그 아는 것의 가장 큰 적은 안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일단 네. 우리는 대부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수능을 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다는- 분들도 많이 들으세요. 예, 뭐 그러면 열심히 더 들으시고요. 어쨌든 어차피 이게 수능 시험에 그래피는 넣을 수 있겠다, 그죠? 네. 예. 교과서에 예,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래서.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부담 없이 우리가 안다는 느낌만 가져도 우리는 괜찮다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점이고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저희는 100개 가까이 올렸잖아요,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조금씩 진짜로 알게도 됩니다. 네, 그렇죠. 0일 때하고 1일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K 박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천문학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잖아, 우리가. 막막한 게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뉴스가 나왔을 때. 왠지 들어본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차피 모르는 거긴 한데. 제로보다는 낫죠. 사울레스 교수님이 만이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5 정도 가면 5만 가도 예, 0인가하고는 다르고. 예, 많은 몇 배로 는 거잖아요. 예, 0하고 비교하면 그 무한대로 는 거 예.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수학을 한번 도입해봤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그만 끝내야겠네요. 아 예, 한정훈 교수님 너무 진짜 너무 재밌게 말씀해주셔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드디어 우리 극악 난이도의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좀 오의 이해를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내년쯤에는 바랍니다. 아마 이 분야의 책도 나오지 않을까. 네, 책으로 혹시 쓰실 생각 예, 있으실까요? 있으실 겁니다 아마. 네. 뭐 기회만 된다면은 네. 그런 걸 쓰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누가 불러줄지는 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책을 쓰시면 꼭 저희한테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서 소개를 예,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꽤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이거. 네. 근데 책을 많이 사진 않아요. 네, 저희 수고하신 한정훈 교수님께 다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최 팀장이 없는 가운데서 선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최 팀장이 좀 엉뚱한 질문이라든가 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나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예, 하는데 그렇죠. 예, 둘 다 본의 아니게. 예, 본인 사실 이런 그 주제를 다룰 때 최 팀장님이 저한테 많은 의지가 되거든요. 나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했고 예. 어쨌든 예, 이용 기자님이 여자 역할 아는 건 참 잘한 것 같고요. 안 되죠. 그럼 저희는 이제 내년에 1월 달에 아마 뉴스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연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보내시고요.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말은 제 입에서 잘 안 나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 저희가 좀 더 많이 전해드리고 여러분 좀 더 즐기시길 바라시고 한정훈 교수님께서는 연구에 또 출판에 큰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